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4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못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법과 경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4강입니다. 페이지는 109쪽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건축법과 경매입니다. 건축법. 건축에 관련된 법이 건축이죠.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또는 이제 신고 사항도 있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와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 고층 건물 21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입업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업건축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 공부상의 면적과 사실상의 면적이 같아야 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입업건축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받을 때 위법 건축물을 낙찰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위법 건축물을 받게 되면, 그래서 혹시 이런 건물이 경매가 나왔을 때 위법 건축물이 있는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를 사전에 조사해 보는 것도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건물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근린주택은 뭘까요? 근린주택. 근린주택은요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경용주택이죠. 근린주택. 일부는 주택도 있고 점포가 있는 것이 근린주택인데 혹시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근린주택을 사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해서 4.6%를 냅니다. 그리고 주택을 사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일 때는 1.1%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낙찰을 받을 때 근린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가는 4.6%를 내고요. 점포는. 그리고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1%를 냅니다. 엄청난 그러면 3.5%를 전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린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그냥 4.6%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겨야만이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재산세는요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팔게 되면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이 양도소득세에서 한 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때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면적이 크면 자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죠.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는데 주택 면적이 큰데 하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면적과 점포 면적이 있는데 점포가 크거나 같다. 네. 점포가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가 되겠고 점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결과가 되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주택 면적이 큰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근린주택. 이것도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1층은 뭐, 슈퍼, 2층, 3층은 1층은 뭐 사무실, 점포, 쌀가게, 2, 3층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근린주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근린시설. 근린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도 제1종 근린생활이 있고 제2종 생활시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점포하고 어떤 것이 주로 근린시설은요. 점포에다가 주로 사무실로 된 것이 근린시설인데 이것도 잘 보시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서 또 투자해서 거기서 집세가 나오면 그러니까 공실이 없어야 되겠죠. 근린시설과 점포와 사무실이 공실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집세가 나온다면 그 집세로도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변제해 나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근린시설도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린상가. 이 근린상가도 역시 점포도 있고 똑같죠. 점포와 사무실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요 근린시설은요. 점포도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미만이죠.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근린시설이고요. 근린상가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잖아요. 1층 면적, 2층, 3층, 4층 이렇게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근린상가로 가가지고요. 이거는 구분건물, 집합건물, 이거는 집합건물이다. 구분건물이죠. 층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린시설은 소유자가 한 명이죠. 그렇죠? 집주인이 한 명이야. 그래서 이 근린시설은 1호 이렇게 쓰죠. 1호. 집주인이 하나. 그런데 요 구분 건물은 층별로, 호수별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린상가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뭐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구분 건물로서 층별로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대지 사용권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도 후반에 이런 근린상가가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강변역에 있는
프라임 상가 있죠? 37층 건물인데 그런 것들이 분양될 때 평수에 몇 평, 한 3평, 4평들이 1억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1억 2천, 1억 3천이고 그런 것들이 오픈 상가지, 오픈 상가. 칸막이가 없는 거 있잖아요. 오픈된 상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참 분양이 잘 됐죠. 그러고서 지금 한 1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감정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전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감정가 8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유찰이 돼서 떨어져도 효용 가치가 없고 전혀 투자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가지고 계속 공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비만 매월 나가는 겁니다. 집세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장사에도 어떤 수익률이 없고요.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오픈 상가, 그린 상가는 전혀 투자 가치가 없다. 경매 물건으로 싸게 나와도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린 상가는 투자 가치가 없고요. 그러나 고정된 건물 한 20평, 30평 이렇게 그린 상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구분 등기돼 있고 사무실로 쓴다거나 사용한다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 가치가 있겠지만 오픈된 상가는 투자 가치가 없고 전혀 미래 가치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린주택이나 근린시설을 살 때 위법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09쪽에 보시니까 건축법상 79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허가권자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위법 건축물이 있다면 허가가 안 나오고 인가도 안 나고 승인이 취소될 겁니다. 누구에게? 그 건물을 진 건축주에게. 그렇죠? 여러분 건축주가 건폐율을 위반했다. 100평에다가 40평만 줘야 되는데 50평을 줬다. 용적률이 300%인데 400%를 줬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위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되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 수선, 용도 변경, 또 사용 금지, 사용 제한 이러한 것들을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재 조치를 한다는 것이 건축법 79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거부 요청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영업행위 자체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행정당국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위반 건축물에다가는 영업행위 허가가 안 간다는 거죠. 거부 요청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장부상에 있는 면적과 사실상의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을 때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제재를 조치하는데요.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영업행위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위반 건축물은 영업행위 허가가 제재 조치가 취소가 된다고요. 영업행위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영업행위를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 영업행위를 허용해주는 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교재 110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왔죠. 시행령 114조 위반 건축물이지만 영업행위를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니까 한 60평 정도 되겠죠? 미만인 어느 거? 축사. 입업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축사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임업용,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 뭐가 있나요? 수산업용, 이러한 2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는 일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영업허가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 114조에 일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허용이 되는 것은 2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그리고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의 창고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보니까 시행령 115조가 뭐냐?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정비입니다. 일반 건축물을 어떻게 조사하고 정비할까? 조사 그리고 정비. 일반 건축물을 조사하고 정비는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매년 정기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조사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업 건축물을 조사하고 또 정비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 나왔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라. 정기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일반 건축물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 건축물 관리장을 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나왔죠? 111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 건축물 관리장을 피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일반 건축물 관리계장은 전자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자, 건축법 제80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80조에 뭐가 있느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반 건축물은 낙찰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우에 대해서는 또 투자 가치가 있으면 일반 건축물이니까 이행강제금 때문에 무서워서 경매를 안 받으면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또 투자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꼭 무서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 이행강제금이 얼마냐? 허가권자가 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 건축물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했어요. 받은 후에 일정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일반 건축물을 원상태로 복구해라, 원대 복구해라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말이죠.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짜리가 있고 100분의 10짜리가 있고 100분의 3, 100분의 2가 있는데 이란 곳이죠. 자, 그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는 경우 대단히 위반한 거죠.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1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 건축물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만약에 100제곱미터를 위반했다. 100제곱미터 위반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제곱미터 곱하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5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에다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된다. 1제곱미터 곱하기 시가 표준액 곱하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은 100분의 50이지만 나머지는 얼마냐? 그 건물이 다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얼마냐?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일 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여기에 2분의 1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겠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문서를 개고한다. 거기 나왔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문서로서 개고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문서 개고가 되겠습니다. 개고장을 보낸다는 거지요. 바로 행정기관에서 개고한다는 것은 문서로서 그러한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행정기관이 통지하는 것을 개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문서입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얼마냐,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 기한, 이유 제기,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서 개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부과 횟수는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내고요. 그리고 5번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이행강제금을 5번까지 부과하는데 2번을 낸 상태에서 3번을 못 낸 상태고 2번을 낸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한 건축물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냈던 이행강제금은 환급받는 게 아니라 이미 부과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제 즉시 중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환급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조례 규정에 의해서 5번까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데 여러분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세를 못 내면 여러분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분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 처분하잖아요. 그러한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나왔잖아요. 거기 1항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해체로 대수순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그 위법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 있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역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의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10번 보세요.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0이지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하고 허가받지 않고 신고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때는 위반 건축물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항상 건축물 대장과 사실상의 현황이 동일한가 항상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여러분이 부과하더라도 그걸 낙찰받고 임대에서 수익이 많이 생긴다면 뭐 이행강제금을 5번 내면 되니까요. 낸다 하더라도 수익이 창출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를 잠깐 보시죠. 예. 산지 있어요, 산지. 여러분 페이지 72쪽 보세요. 자, 임야를 투자하는데 임야. 여러분 임야 투자하는데 임야에 관련된 법은 말이죠. 산지관리법이거든요. 산지관리법인데 여러분 산지에는 뭐가 있느냐? 보존산지가 있고요. 준보존산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투자해야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준보존산지. 항상 임야를 혹시 사고 싶으면요. 그 임야가 준보존산지. 이렇게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는 누가 지정하느냐? 산림청장이 10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준보존산지가 투자가치가 있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산지도 투자가치가 있긴 있지만 가급적이면 준보존산지를 사시되 그리고 완경사 경사도가 왕경사인 이렇게 마을 준마을에 있는 마을 형성된 뒷산 같은 거 이런 걸 사야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뭐 촬영산맥, 태백산맥 이런 그런 임야 같은 거 사면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존산지는 뭐가 있느냐? 임업용 산지가 있어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투자하지 말고 준보존 산지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임업용 산지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임업용 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채종림이라는 게 채종림. 여러분 채종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게 하여 심는 임야가 씨바지나무를 채종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적으로 심는 임야 시험림 같은 게 있죠. 시험림 뭐 이런 것들이 다 임업용 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는 뭐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 73쪽에 보면은 재해방지라든가 재해방지 재해를 방지한다. 또 수원을 보호한다. 물보호, 수원보호.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에코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인용 산지는 뭐가 있냐? 보안림 같은 거. 보안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안에 쓰는 임야지요. 여러분 저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그 중국에다가 나무들을 많이 심는 건 뭡니까? 황사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안림, 나무를 심고 합니다. 보안림. 또 사방지 산지. 여러분 저 도로가 그 산사태가 나게 되면 산사태 나지 말라고 축대도 쌓고 나무도 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원에 있는 거 있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런 임야 같은 거 다 뭡니까? 공익용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지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팔당댐 같은 거 있죠? 팔당댐 주위에 있는 그런 댐 주위에 있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지 이런 것들도 공익용 산지가 되겠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그런 산도 역시 공익용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 같은 거 있죠. 사찰. 사찰에 있는 것을 사찰림이라고. 사찰림. 사찰. 절간에 있는 그런 사찰에 있는 것들 사찰림의 산지.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산지, 이런 것들도 공익용 산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투자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지는 반드시 임야는 뭘 사라? 준보존산지. 이거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사가지고 말이죠. 이거 지목이 뭡니까? 임야. 여기다가 집을 지려면 뭘 만들어야 돼? 대지를 만들어야 돼. 이때 임야에다가 대지를 만들어야만이 집을 질 수가 있잖아요. 산지를 전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산지 전용. 내가 임야를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지려면 산지를 전용해야 된다. 산지를 전용해서 뭘로 만들어? 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뭘 내느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냅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는데 이거는 해마다 산림청장이 고시합니다. 산림청장이 고시하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나왔느냐? 넘겨보세요. 페이지 93쪽입니다. 페이지 여러분 93쪽에 오시게 되면 쭉 나왔죠. 2009년, 2010년, 2011년 나와있는데 2014년 거 보시죠.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단위당 면적. 준보존산지는 1제곱미터당. 여기 준보존산지입니다. 준보존산지는 1제곱미터당 얼마냐? 3,350원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산에다가 뭐 한 대지를 한 600제곱미터 정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0, 10,000, 100,000, 100만, 한 200만원 정도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들어갑니다. 산지 전용했을 때. 그러니까 임야에다가 대지를 만들어야 집을 짓는데 이때 산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준보존산지는 1제곱미터당 3,350원이고 보존산지는 4,350원입니다. 보존산지라고 해서 꼭 뭐 집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질 수 있습니다. 보존산지도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4,350원이고 산지를 전용하는데 제한지역은 6,700원입니다. 산지 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에도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용했을 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6,700원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임야를 투자할 때는 어디 투자해야 된다? 준보존산지. 거기 나와요. 여러분 임야에 있잖아요. 주소를 딱 치세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클릭하시고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그 산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존산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인데 임업용 산지냐 공익용 산지냐가 뜬다고요. 그걸 보시고 준보존산지에다만 투자하시라고요. 여기다가 얼마든지 집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산지 전용이 되겠습니다. 산지를 전용할 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납입을 하게 되는데 1제곱미터당 3,350원이다. 언제? 2014년 현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임야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뭐 거기다가 청소년 수련을 짓는다, 노인 복지시설을 짓는다,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한다면 제가 여기 내용이 그 있잖아요. 1번부터 쭉 95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임야는 경매로 나올 때 준보존산지에 투자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사도가 급경사는 안 되고 완만한 경사, 완경사 정도의 임야에 준보존산지, 그것도 농업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면 더욱더 투자 가치가 있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로써요 돈 버는 부동산 실전 경매 2 44강으로 일단은 강의를 마치고요. 실전 경매 3에서는
민사집행법 판례를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 경매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민사집행법 판례는요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판례집과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고는 어떤 승소한다는 그러한 것을 확답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민사집행법 판례집을 부족한 본인이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있길 기대하면서 실전경매 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